미국 버지니아주 로던 카운티. 아니, 레베카. 한국은 1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 곳에서 지내는 거 불편하지 않아? 너 약속 안 지키면 돈 안 보내준다. 뭐? 안 보내줘도 상관없어. 내가 너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니까? 자꾸 까불면 이 아빠가 잡으러 간다. 미국에서도 잘 사는 동네로 유명한 버지니아주 로던 카운티의 한 고급 주택에서는 미국 남자가 한국에 있는 딸과 통화를 하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남성은 딸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남성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애물단지 같은 대학생 딸을 둔 학부모이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안토니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래전 아내를 병환으로 잃은 후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5년 전 있었던 애물단지 같은 딸과 한국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녀석은 고등학생 때부터 K-팝 드라마, 영화 등등 한국 문화 콘텐츠에 아주 미쳐서 살던 애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싹수가 노란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노래나 영화들이 뭐가 그리 좋다고 어린 놈이 그렇게 난리 법석인지. 까딱하면 머리도 시커멓게 염색을 하고 국적도 한국으로 바꿀 기세더군요. 제가 아시아나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선진국가에 살면서 다른 국가의 어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미국인들은 저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러한 일들을 겪지 못했다면 평생 그런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딸이 대학생이 되면서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한국에 공부를 하러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야 이놈아, 미국에는 공부할 데가 없니?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하고 온다고 하더라. 한국에 가서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거 아냐? 차라리 솔직하게 여행 좀 다녀온다고 해라. 그럼 일주일 정도는 보내줄 테니까. 근데 제 말을 들은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숨도 안 쉬고 대답하더니 마지막엔 귀여운 척을 하면서 한마디 던지더군요. 보내주실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이때는 왜 그렇게 싫은지. 그렇게 저는 결국 하나뿐인 딸내미를 한국으로 떠나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한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초반에는 연락도 자주 하고 이메일도 종종 남기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뜸해지고 제가 직접 연락을 해도 즉시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재중을 보고 전화를 주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 그래도 험한 세상에 여자 혼자서 그 험한 타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밤에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만성불면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직접 가서 딸을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죠. 애를 먹이는 딸이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딸내미였기에 타국에 그리 오래 보내놓기는 불안했습니다. 당분간은 미국에서 제 옆에 붙들어 놔야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았죠. 딸이 있는 한국 주소지가 정확한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이놈의 딸내미를 당장 가자마자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씩씩거리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다행히 한국에 도착하니까 딸과 연락이 되어서 마중을 나온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길래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더니 웬 젊은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를 보더니 아빠, 갑자기 한국에는 무슨 일로? 설마 나보고 싶어서 온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1년 만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애비가 딸내미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딸의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얼굴 성형이나 그런 쪽으로 변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 살이 많이 빠졌고 평소에 입던 옷 스타일 패션도 바뀐 것 같았죠. 게다가 화장까지 전문가한테 가서 맡기나 싶을 정도로 화장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귀엽기만 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 생활 1년 만에 어여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빠가 보고 싶지도 않았나 보구나. 그저 해맑은 거 보니까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살이 이렇게 빠진 거 보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직접적으로 딸에게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고 보니 험한 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애물단지니 말썽쟁이니 해도 저에게 남은 피부치라고는 요 녀석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아직 철이 없고 어디 내놓기가 불안한가 봅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만 이렇게 불안한 건지 딸내미 표정은 제가 보아온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섭섭했죠. 이런저런 생각들은 일단 미국에 돌아가서 하기로 하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진짜 목적을 다시 상기했습니다. 야 레베카, 아빠가 한국에 왜 온 건지 알지? 일주일 줄 테니까 다 정리하고 아빠랑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진짜 이번에는 가만 안 있어. 오죽하면 아빠가 이렇게 직접 한국까지 왔겠냐? 역시나 딸은 제 말을 듣고 풀이 죽은 표정을 짓더니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앵무새처럼 조잘거리기 시작했죠. 아빠 처음 한국 오는 거지? 내가 한국 구경시켜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셔. 요즘 아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랬나? 내가 오늘은 아빠 꿀잠 잘 수 있게 만들어줄게. 글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따라오라니까. 애비 속은 모르고 혼자 신나서는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아주 요상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이곳의 찜질방이라는 사우나 건물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대규모 시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면실이라는 곳에서는 잠도 잘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남자 여자 공간이 따로 배치되어 있었던 부분은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코골이 방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수면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시간에는 영화까지 상영해주는데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완전히 처음 보는 특이한 모습들을 넋이 나간 채 구경하고 있는데 딸이 저에게 찜질방의 핵심은 여기라면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불안증마. 마치 도자기를 굽는 공간처럼 생긴 이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찜질을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더워서 갈증이 난다고 하자 근처의 또 다른 공간으로 저를 데려갔는데 그곳은 아이스방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불안증막과는 완전히 반대로 서늘하고 추운 공간이었죠. 그 외에도 소금찜질방, 황토찜질방 등 요상한 방들이 많았는데 이곳저곳 신기한 마음에 돌아다니다 보니 몸에 땀이 흠뻑 젖었더군요. 그리고 어느새 배가 고파진 저는 딸에게 나가서 뭐 좀 먹자고 했더니 딸이 또 저를 끌고 어딘가로 갔죠. 그곳은 다름 아닌 찜질방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그곳은 각종 한국 음식들을 판매하는 식당들과 스포츠 마사지, 발 찜질방, 심지어 네일 아트를 하는 곳도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피곤한 나머지 그곳 수면실에서 잠이 들었고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저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간이 한국의 특별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는데 그들은 이미 그곳이 익숙한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죠.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우호 국가였지만 그러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다음날 딸과 함께 찜질방을 나서는데 몸 상태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야 레베카, 오랜만에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몸이 한결 가벼운데 피부도 촉촉한 게 젊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지. 너 이렇게 좋은 걸 두고 이 아빠한테는 언급도 안 해? 너만 좋은 거 하고 다닌 거야? 기분이 좋아진 제가 딸에게 농담을 건네자 딸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한마디 했죠. 아빠, 찜질방에서 온찜질을 해주면 몸속의 작은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의 회복도 빠르게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한국 이야기하는 거 아빠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안 했지. 그래도 이렇게 직접 한국에 와보니까 내가 이런 데도 데리고 가주는 거잖아. 좋지? 딸내미한테 완전히 한 방 먹은 셈이죠. 사실 이날 이후로 한국식 찜질방 시스템에 꽂혀서 한동안 찜질방 투어만 다녔습니다.
제 컨디션이 좋아지자 딸과 함께 여러 가지 한국 문화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는 한 번씩 보아왔지만 1년 만에 공항에서 실제로 딸을 봤는데 아빠인 제가 딸을 몰라 봤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에는 화장 기술과 패션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딸아이가 한국의 이런 문화들을 습득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미국에 있을 때는 운동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녀석이 한국에서는 글쎄 등산이 취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웃어 넘겼는데 저를 데리고 북한산이라는 곳에 데려가면서부터 완전히 딸의 말을 믿어버렸죠. 서울 도심에서 등산을 하는 것이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나요? 미국에서 등산 한번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작정을 하고 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등산 장비를 빌려주는 곳도 있어서 정말 편리했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딸의 모습이 살이 쭉 빠졌고 몸이 탄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이 녀석이 글쎄 한국 생활 1년 만에 완전히 사람이 다 되었더군요. 정말 기특했습니다. 딸내미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한국에 온 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당해버린 셈이죠. 이제는 딸이 미국으로 오는 횟수보다 제가 한국으로 가는 횟수가 많아졌으니까요. 오죽하면 한국의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몇 안 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더군요. 최근 저의 목표는 한국에서 거주용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 찜질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비혼주의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이죠. 당신 이거 뭐야? 어젯밤에 누구랑 있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이런 곳을 가는 거야? 생활비나 제대로 가져오면서 남편 노릇해. 이제 정말 당신 숨소리도 지긋지긋하다고? 지긋지긋한 부모님의 다툼도 이제는 제 기억 한편에 언저리에 남았습니다. 바람난 어머니와 이혼하신 아버지는 얼마 후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셨고 사실상 저는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새벽부터 호출도 안 하고 얌전하시네. 수건으로 몸 좀 닦아드릴게. 저리 돌아 누워보세요. 조슬린, 이 아비가 면목이 없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그럴 용기도 없는 나 자신이 한심해. 아버지, 또 그런 소리 한다.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저도 힘들다고요.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아버지의 인생은 점점 망가졌고 그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조금씩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네빌 씨 보호자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버지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합니다. 제 이름은 조슬린이고 영국에서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죠. 오늘이 바로 병원에 오는 날입니다. 네빌 씨,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하체 마비가 오긴 했지만 자꾸 회복 훈련을 하셔야 해요.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걷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몸으로 겨우 걸어봐야 밥값이나 하겠소. 차라리 돼지는 게.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듣는 아버지의 신세 한탄인데 오늘은 잠잠하다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러려고 참았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면서 완전히 폐인처럼 생활하셨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사셨고 직장으로 출근하시던 아버지는 술집으로 출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들어오실 때면 늘 저에게 먹을 것을 사오시며 저를 1시간씩 붙잡고 신세한탄을 하시곤 했죠. 처량했고 가엾은 사람이었지만 딸인 저에게는 할 만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버지는 술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드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줄행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차량 뺑소니 사건이죠. 그나마 지금 아버지가 하반신만 마비된 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고 당시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고 그분이 발견 즉시 구급대에 신고를 해주어 큰 봉변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구급대에 신고하시고 곧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뺑소니범을 쫓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되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어요. 그나저나 뺑소니범은 아직 못 잡으셨죠?
사고 목격자 남자분이 뺑소니범을 쫓아가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분도 좀 다쳤나 보더라고요. 아, 그분은 어디에 계시죠? 그래도 아버지의 은인이신데 뵙고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글쎄요. 우리 병원에 오시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저도 건너 들은 이야기라 아버지를 치고 달아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그 자식을 잡아야 해. 그 자식만 아니었어도 반드시 잡아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어.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아버지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이 꿈이랍시고 벌써 몇 년째 공부만 하고 있었고 집에서 유일하게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 오던 분은 아버지뿐이셨죠. 그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하반신이 마비되자 당장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범인을 잡고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의 생활은 해야 했기에 누군가는 일해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누군가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던 공부를 때려치우고 생계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조슬린, 미안하구나. 아비 때문에 하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어차피 몇 년째 안 되던 공부인데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던 일이 있어요. 아버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기술직보다는 주로 단순 육체노동이나 서비스 직종이 많았죠. 허드렛 일이요.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보조 역할도 하고 커피숍에서도 일자리가 나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어요. 제 나이대에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노동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에게는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케어하는 일도 있었기에 몸이 2개라도 부족한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갔을 때 아버지를 돌봐주실 분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돈 문제로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뺑소니범을 찾아야 했으며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조슬린, 만나는 남자친구는 없니? 집으로 데려오지는 말 거라. 이런 아비가 있다는 걸 알면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씩 저 혈압 올리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전 결혼 같은 건 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더라도 가볍게 만날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만나는 사람 없고요.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알면서 저런 걸 물으시는 걸까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결국 이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고 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죠.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지금보다 많이 벌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버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민해 보았지만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공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나마 없는 시간에 지속할 수 있는 공부가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운동과 관련된 일을 시작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일상생활에 지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길까봐 최대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그런 생각에 이르렀던 것이죠.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이면 힘들어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 하는 일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나서 한가한 시간에 마저 운동하려다 보니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은 피트니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재활 쪽에 중심을 맞춰서 공부했죠. 그게 최대한 몸을 덜 쓰면서 공부와 병행하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직업은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인생을 망가뜨릴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나아. 그러려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전문적인 직업도 있어야 해. 이러한 생각이 제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자격증을 따고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를 케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버텨냈던 근성 덕분인지 저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악착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트니스 센터의 보스가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조슬린 씨가 너무 열심히 해주는 덕분에 우리 센터의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무슨 제안인가요? 우리 센터 회원분들 중에는 시간이 제한적인 분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직접 가서 일정 시간 동안만 운동을 봐주면 됩니다. 당연히 수당은 그만큼 더 챙겨드리고요. 아마 시간 대비 수당은 더 짭짤할 겁니다. 어때요? 저야 물론 좋죠. 해볼게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직 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사장님이 소개한 회원님의 주소를 받은 저는 다음 주부터 바로 그쪽으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한 회원님의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와, 집이 이쁘네. 나도 얼른 돈 벌어서 이런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다. 이쁘게 꾸며놓은 마당과 널찍한 통창문이 달린 집을 보니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곧바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기 때문이죠. 내부도 좀 구경하실래요? 내부가 더 이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줄 몰랐네요. 혹시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하시다는 그분 맞으신가요? 키는 저보다 약간 큰 1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했고 여유가 흘러넘쳤죠. 사실 제가 남자를 볼 때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예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데이비 킴이라는 이 남자의 집에 출퇴근하면서 트레이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이라는 공간이 사적인 공간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친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한 느낌이 들었죠. 데이빗은 오른쪽 무릎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했죠. 그 재활을 돕기 위해 제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저는 성심을 다해 데이빗의 재활 치료를 도왔고 어느새 우리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슬린, 그때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사실은 나 첫눈에 반했잖아. 당신이 주소지가 적힌 종이를 보며 두리번거리던 모습이 어찌나 이쁘던지. 뭐? 그때부터 보고 있었던 거야? 와, 나 완전 설계 당한 거네? 자기 보기보다 계획이 철저한 사람인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데이빗은 저에게 설렘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빗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힐링 시간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데이빗은 나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슬린, 아버님은 언제 소개해줄 거야? 이제 가족들 인사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어? 글쎄, 아버지가 워낙 낯을 가리셔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꺼리셔. 나중에 이야기하자. 가끔 결혼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가족을 소개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불편해졌던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사이에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조슬린, 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어. 근데 당신은 내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만 하면 대화를 회피해. 이건 나와 미래를 꿈꾸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데이빗, 나도 당신 사랑해. 하지만 결혼은 별개의 문제라고. 꼭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결혼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야. 미안해. 드디어 골맞던 문제가 터져버리자 우리는 속에 있던 마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것은 더 심한 감정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이별이라는 아픔의 시발점이 되었죠. 그래, 차라리 잘 됐어. 내 주제에 지금 남자랑 사랑 노름이나 할 때야? 게다가 아버지가 지금 저런 상황인데 아직 뺑소니 범인도 잡지 못했고 어차피 영원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둘 중에 한 명은 배신을 할 것이고 남은 한 명은 서서히 인생이 망가지게 될 테니까요. 이제 다시 저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된 우리는 한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일에 미쳐서 지냈고 남는 시간에는 경찰서에 오가며 아버지의 뺑소니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듯 했지만 당시에 아버지를 도와주신 목격자분 덕분에 조만간 해결될 거라는 경찰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분이 일부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과 현장 CCTV 자료를 토대로 범인을 색출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뺑소니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뛸 듯 기쁜 이 소식에도 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아버지를 괴롭힌 장본인,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안겨준 범죄자, 당장이라도 그놈이 있는 곳으로 질주하여 죽도록 해버려도 시원찮은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죠. 조용히 일이 처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텅 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토록 잡고 싶었던 뺑소니범을 잡은 탓이 컸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은 저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살았고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살았고 아버지를 지켜내기 위해 살았을 뿐이었죠. 이제는 저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헤어진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해준 남자. 그나마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남자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랜만에 산책하러 나갈까요? 나 내일 쉬려고. 같이 산책한 지 오래됐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근처의 공원에 나와 아버지와 거니는 산책길은 훌륭했습니다.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딘가를 향해 손짓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운동 나온 건가? 여긴 내 딸이네. 아버지는 공원에서 조깅하던 한 동양인 남자를 불러 세우며 말을 걸었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한국인 남자친구였거든요. 왜 인사들 안 하고? 조슬린, 이쪽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대에 연락을 해주고 뺑소니범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아주 훌륭한 청년이다. 그냥 신고 정도만 해주어도 고마운데 쫓아가다가 사고까지 나서 다리까지 다치고 말이야. 자넨 사람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정의감이 너무 투철해도 못 써. 몸을 좀 아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저와 데이빗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슬린 씨. 저는 데이빗 킴이라고 합니다. 혹시 두 분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아주 예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도 내부도. 그날 이후 저는 예쁜 마당을 꾸미며 행복을 만끽했고 아버지는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아버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건 비혼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분들도 마음을 비우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진짜로 원하는 게 그것이 맞냐고 말이죠.